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신규 가계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이 8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리 인상기에는 이자 부담 때문에 보통 고정금리의 수요가 높아지는 것과는 상반된 결과에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 있었던 문 대통령의 마지막 신년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포용적 회복에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내용이 주안점이었는데 지난해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깜짝 사과를 했던 것과 다르게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언급이 없었던 게 눈에 띄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는데요. 대통령으로서는 5번째 신년사, 사실상 취임 이후에 마지막 신년사를 했습니다. 이 신년사의 키워드를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요.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경제였습니다. 경제가 15번, 그다음에 또 위기 11번, 회복이란 말이 8번. 사실 이 경제나 위기, 회복 이런 거 다 민생과 연관이 있는 이런 키워드들인데요. 결국 대통령의 마지막 신년사에서는 국민의 그 민생을 지적하는 민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러면서도 그동안에 이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경제적인 성과를 강조하는 그런 쪽에 방점이 맞춰졌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특히 강조하는 대목은 포용적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경제학에서 인클루시브 성장이라고 그러는데 성장을 했을 경우에 한쪽만 성장을 하지 말고 모든 계층이 같이 성장하자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좀 어려운 계층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게 새로 만들어진 그런 계층에 대해서 정부가 그동안에 많은 투자를 해왔고 그것이 가시적인 성과를 조금씩 내고 있다. 특히 불평등 지수와 관련돼서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이런 것을 전문적인 경제 지표를 대통령께서 직접 하나하나를 열거하면서 이게 모두 개선됐다. 또 특히 코로나19라는 엄중한 경제 위기를 맞았는데 그 경제 위기를 기회로 성화시켜서 우리 경제가 더 탄탄해졌다. 이런 것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자화자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년간의 경제 정책 방향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 마지막 남은 4개월 동안에도 이 대목에 계속해서 역점을 두겠다. 그래서 다음 출발하는 새 정부에 든든하고 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민생이 주안점이 돼서 강조가 된 것 같고요. 자, 지금 가계대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변동금리가 지금 대출 중에서 8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금리가 상승하면은 보통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지배적인데 주목할 점은 이 비율이 80%가 넘었거든요. 지금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이 이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여기에 대한 조금 이해가 필요해요.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원금을 이제 어느 정도 은행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찾았으면 그것을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갚을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변동금리라는 게 있고 변동금리라는 것은 시중의 금리 상황에 따라서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 금리 체계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예 지금 금리를 확정해 두는 겁니다. 그것을 고정금리라고 그러거든요.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 같으면 고정금리를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정금리는 지금 확정을 시키고 그리고 앞으로 금리는 계속 올라가더라도 그 고정금리는 추가로 더 오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변동금리를 받아놓으면 지금은 금리가 좀 쌀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어요. 지금 현재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다는 사실입니다. 금리가 앞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기회비용이 시중에 반영이 돼서 이미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도 상당 부분 높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대출자들이 이 대목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정금리로 받았으면 장기적으로는 유리할 것은 알지만 지금 당장의 변동금리 보다도
고정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예. 훨씬 불리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앞으로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갈지 지금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우리가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라는 얘기인데 당장의 금리를 쫓겨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차이가 거의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금리가 오를 때는 변동금리를 채택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했는데 지금은 예. 아예 빌릴 당시에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워낙 높기 때문에 어느 걸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일반 소비자들로서는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결국은 판단 기준은 현재의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차이가 앞으로 있을 금리 인상폭보다도 더 크냐 적으냐 이것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예. 개인 소비자들은 쉽지가 않죠. 그런 면에서 지금 앞으로 당분간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금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좀 설명해야 되고 특히 금융위원회 같은 곳에서 예. 이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에 대한 세미나 또 국민들의 선택을 돕기 위한 그 금융 지식에 대한 좀 철저한 홍보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만약에 가만두고 예.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면 지금 조금 돈을 이득을 보겠다고 해서 변동금리 한 사람들은 앞으로 3년, 4년이 지나면 금리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대목에 대해서 좀 더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지금 눈앞에는 이제 변동금리가 더 금리가 낮아서 예. 싸게 느껴져서 그 상품을 이제 대출을 받지만 만약에 이제 추월을 하게 되면은 예. 그것대로 이제 위험한 요인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추월을 하면 그 새로 늘어나는 금리 상승폭만큼은 결국은 대출자들이 차주들이 다 물어야 되는데요. 이 변동금리를 했을 경우에 본인의 예상 가능한 어떤 지급 능력 이것을 초과해서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그때는 감당하지 못하는 파국의 파산의 우려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파산이 되고 그 개인의 파산이 몰리면 금융기관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 국가경제에 부도도 올 수가 있거든요. 물론 앞으로 금리가 얼마나 더 오를 것인지에 관해서는 아무도 단정적인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은 예. 그러나 장기적인 어떤 거시경제 흐름을 놓고 보면 그동안 금리가 워낙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같은 분도 금리의 정상화,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플레가 되고 전체적으로 경제가 볼륨이 올라가면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면에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을 것인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것에 대한 상당히 진지한 또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개인들도 고민이 필요하지만 영업점에서도 좀 설명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이자 부담이 뭐 12조 원이 는다는 그런 지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대출 금리가 얼마나 올랐는지 현재 시장을 좀 진단해 주시죠. 예, 지금 금리도 지표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 측면도 있어요. 네. 금융 지식이 없는 분들은. 근데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하는 금리가 얼마냐. 이게 이제 금융기관의 대출은 크게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금리가 있고 신용대출이라는 금리가 있거든요. 예. 자, 지금 신용대출 금리 무려 5.16%까지 치솟았습니다. 저게 한때 2%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배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주택담보금리도 올랐는데 특히 지금 그래픽의 끝근선 그래프를 보시면 예.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상승 곡선이 가파르지 않습니까? 예. 저 속도로 몇 년을 가면 금리가 상당 수준 올라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런 대목에서 좀 매우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연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번밖에 안 올랐다. 0.50%다. 그런데 실제로 개인한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하고는 크게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간접적인 영향은 있지만 예. 오히려 시중의 자금 조달 코스트라든지 회사채 금리 이런 게 연동이 더 많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시중 실세 금리를 보면서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은행 대출 영업이 다시 시작이 됐거든요. 올해 대출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올해는 작년보다도 더 대출 받기가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도 올라가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어떤 자금의
접근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올해 금융위원회가 각 은행에 대해서 대출 총량 그 증가율 억제선을 작년에는 5 내지 6%였는데 이것을 1%포인트를 더 낮춰서 4 내지 5%로 또 줄였거든요. 예. 약 20% 정도 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적게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또 DSR, 자, 요즘 가장 많이 쓰는 용어, 예. 앞으로도 굉장히 유행할 용어인데요. 저게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건데 자신의 소득 능력에 따라서 모든 금융기관의 부채를 연동해서 빌려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자산 2억 원까지도 확산이 돼서 거의 모든 국민들이 올 1월부터 이미 지금 DSR 규제를 받게 돼요. 네. 그렇다면 이 자기가 버는 소득이 아주 많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DSR 규제에 걸려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싶어도 그 이상의 DSR 규제만 이상의 대출금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 그럼 뭐 이건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이고 또 경제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상당히 강력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가계부채 돈 빌리기는 상당히 작년보다 훨씬 더 까다로워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이번 달부터 DSR 규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많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수출 무역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 지금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출과 수입액이 전년 대비해서 30%가량 뛰었거든요. 지금 이게 통계 시작한 이래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 근데 주목할 점이 월별로 보니까 지난달에는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더라고요. 이 현상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수출이 6,445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수출 전선에서 활동하신 기업인들, 뭐 관계자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 수출 6,400억이라는 것은 단군 이후에 가장 높은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조사해보니까 단군 전까지 포함해도 6,400억이 가장 높은 수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초 이래 가장 높은 숫자다. 네. 그만큼 빨리 늘어났고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말 어려웠는데 그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이런 놀라운 실적을 냈다. 참 대단하고 한국의 이 수출력, 특히 제조업을 기반한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도 좋고 가격도 예. 적절했기 때문에 전 세계로부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하신 대로 문제는 수출 늘어나는 것보다 수입이 조금 더 빨리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좀 문제의 심각성이 있어요. 예. 이것도 그냥 그대로 놔둔다면 언젠가는 수입 규모가 수출 규모를 초과해서 무역 적자가 될 수가 있는데요. 예. 이미 12월 달에 우리가 무역 적자가 됐습니다. 연말 연시에 좀 잊혀진 뉴스로 넘어갔지만 예. 전체적으로 수출도 늘어나고 무역은 다 잘 됐지만 월별로 조금 수입이 늘어나서 12월 달에는 수입이 수출을 능가해서 무역 수지 적자가 나와버렸는데요. 20개월 만에 다시 적자가 났어요. 물론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 수는 있지만은 예. 그러나 우리나라 수출이 너무 잘 된다고 방심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 특히 네.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우리나라는 원유라든지 원자재 가격 상승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원자재 수급 관리나 가격 관리 이런 데에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말 그대로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이 주된 저희 경제의 그렇습니다. 버팀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자재 가격 같은 게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올해 수출 전망은 어떤가요? 올해도 수출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수출이 늘어나는 것은 일단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해외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보복 소비가 늘면서 한국산 제품 굉장히 인기가 좋고요. 특히 한국의 제조, 기계, 반도체 이런 것은 없어서 못 팔 정도거든요. 그런 면에서 올해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전체적으로 인플레 하에서 무역 거래 금액의 단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금액으로 따지면 수출입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교역 조건이라는 이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가격 지수가 있는데요. 수출 물가가 더 빨리 올라가느냐, 수입 물가가 더 빨리 올라가느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수출 물가도 올라가지만 예. 그것보다 더 빨리 수입 물가가 더 빨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자재를 도입하거나 중간재를 들여와서 수출을 했을 때 손해가 날 수 있고 이게 적자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조금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수출 전반적인 기조는 상당히 견실하게 보이고요. 다만 공급망 차질에서 우리나라가 원자재를 지난번 요소수 파동에서 보셨다시피 어떤 특정 품목을 제때 구입하지 못한다든지 예. 지금도 새해 첫날부터 인도네시아가 지금 석탄을 한 달 동안 수출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요소들을 미리미리 좀 선제적으로 잘 예상 진단을 해서 대처하는 그런 노력이 올해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이나 기업 측면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수입 품목별 국가 비중의 개선을 좀 해야 된다는 지적까지 해주셨고요. 자, 증시 이야기를 끝으로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증권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기대 심리가 높을 것 같은데 이런 효과 때문인지 지금 오전 장중에는 3,000선을 넘은 모습도 보였거든요. 새해는 증시가 좀 어떨까요? 예, 1월 효과를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요. 1월 달이 되면 다른 달보다 주가가 좀 높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1949년에 뉴욕 증시에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는데 왜냐하면 연말에 미국은 이 자본 소득세를 매길 때 손실이 난 부분은 소득을 공제해 줍니다. 우리는 손실 났다고 해서 그만큼 빼주지는 않거든요. 네. 그 미국은 공제를 하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그 종목을 팔아요. 파는데 그래서 세금을 적게 내고 새해 들어보면 그 종목이 여전히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주식을 다시 삽니다. 예. 그래서 12월 달에는 주식을 또 많이 팔고 1월 달에는 주식을 사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양도세 제도가 나오면서 12월 달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까? 예. 그때 많이 팔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확률 통계에 따른 그 우연한 결과일 뿐이고 예. 반드시 1월 달에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는 법칙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결국은 가장 큰 변수가 금리 인상과 인플레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될 것이냐. 금리가 오를 때마다 조금 출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인플레가 되면 전반적으로는 가격 자산 가치가 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 속도가 빠르냐 아니면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르냐 예. 거기에 따라서 주가 향방이 좌우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변곡점의 시대에 전환의 시점에는 결국은 실적입니다. 기업 실적 앞에 장사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적이 좋은 회사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렇지 않으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 PER 지수 이런 것 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금리와 물가, 실적까지 고려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경제학 박사님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